어떤 사회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글자 하나를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글자입니다. 붉은 A.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이 소설은 불륜을 다룬다기보다 한 번 찍힌 낙인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또 그 낙인을 바라보는 눈들이 어떻게 한 사회를 작동시키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낙인은 죄인을 말하는가? 아니면 낙인을 찍는 사회를 말하는가? 배경은 17세기 보스턴. 청교도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질서정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어디서 오느냐면 각자 알아서 잘 살자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옵니다. 이 도시에서 죄는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처벌은 교정이 아니라 전시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경계 밖으로 밀려났는지. 그리고 그런 방식은 무섭게 효과적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 안도감이 도시를 유지하죠. 주홍글씨는 바로 그 도시의 공기 속에서 시작합니다. 차갑고 정돈되어 있고 숨이 막힙니다. 소설 첫 장면은 감옥문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이름은 헤스터 프린. 그녀의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헤스터의 가슴에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붉은 천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글자 A.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들 얼굴에는 분노도 있지만 호기심이 더 많습니다. 죄인을 보는 장면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들뜨게 하거든요. 헤스터는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단상은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정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스터가 단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오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정됩니다. 이 여자는 이런 여자다. 이 여자는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군중은 헤스터에게 요구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지만 헤스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이 소설의 모든 비극을 움직이는 첫 번째 톱니입니다. 단상 아래 목사가 있습니다. 아서 딤즈데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설교자, 도덕의 목소리. 바로 그가 헤스터에게 말합니다. 고백하라. 아이의 아버지를 말하라. 그 말은 정답처럼 들립니다. 그 사회에서는 늘 그렇거든요. 죄는 드러나야 하고 이름은 호출되어야 하고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딤즈데일의 말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하듯 말하지만 그 눈빛은 설교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 사람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군중 속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온 남자.
헤스터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합니다. 그는 헤스터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입니다. 칠링워스는 조용히 헤스터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내 정체를 말하지 마라. 대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내겠다. 여기서부터 구도가 확정됩니다. 한 사람은 공개적인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하고, 한 사람은 숨겨진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고, 한 사람은 그 낙인을 이용해 복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 못하는 아기 하나가 자랍니다. 헤스터는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습니다. 대신 마을의 가장자리, 숲 가까이,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는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녀는 재봉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 옷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사회는 헤스터를 배제하면서도 헤스터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딸이 자랍니다. 이름은 펄. 펄은 그냥 귀여운 아이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펄은 예민하고 생기 넘치고 때때로 섬뜩할 정도로 핵심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펄은 작품 안에서 살아있는 질문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펄은 자꾸 묻습니다. 왜 엄마 가슴에 저 글자가 있냐고. 왜 사람들은 엄마를 피하냐고. 왜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진실은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늘 불편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펄은 그 불편함 자체를 몸으로 들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권력자들이 말합니다. 저 아이는 헤스터에게서 떼어내야 한다. 저 여자는 부도덕하다. 아이도 위험하다. 헤스터는 총독과 목사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펄은 내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붙잡는 끈입니다. 이 장면에서 헤스터는 단지 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딤즈데일이 헤스터 편을 듭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두십시오.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딤즈데일은 단지 도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무언가에 의해 이미 안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칠링워스는 마을의 자리를 잡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으로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환자는 다름 아닌 딤즈데일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약을 지어주고 생활을 관리해주고 마치 헌신적인 조력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칠링워스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는 딤즈데일의 표정에서 흔들림을 찾고 말의 틈에서 공포를 읽고 밤의 불면과 신음에서 죄의 냄새를 맡습니다. 딤즈데일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양심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정말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성자다움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딤즈데일이 병약할수록 사람들은 더 존경합니다. 저분은 기도 때문에 몸이 상했어. 저분은 신의 사랑을 받는 분이야. 하지만 독자는 봅니다. 그건 은총이 아니라 파열입니다. 숨긴 죄가 사람을 안에서부터 갈아버리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헤스터는 조용히, 꾸준히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픈 이를 찾아가고 가난한 이에게 옷을 지어주고 누군가의 장례를 묵묵히 돕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저 여자는 생각보다 강하다. 저 여자는 유능하다. 저 여자는 어쩌면 천사 같기도 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가슴의 A를 다르게 읽기 시작합니다. 어덜테리가 아니라 에이블 혹은 엔젤. 여기서 작품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합니다. 낙인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붙인 글자도 그 사람이 살아낸 방식 앞에서는 흔들린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헤스터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딤즈데일의 침묵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의 축제날이 옵니다. 딤즈데일은 그날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를 신의 사람이라고 거의 성인처럼 칭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딤즈데일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헤스터와 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늘 설교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딤즈데일은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펄의 아버지라고. 이 장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이건 이 소설의 질문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공개된 죄는 사회가 벌한다. 숨겨진 죄는 양심이 벌한다. 그렇다면 고백은 구원인가 아니면 너무 늦은 파국인가? 딤즈데일은 고백 직후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칠링워스는 마치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급격히 무너집니다. 복수로 유지되던 존재가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헤스터는 펄과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펄은 성장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만이 이 이야기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헤스터는 다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다시 A를 답니다.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글자가 이제 그녀의 삶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스터는 경계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찾아오고 그녀는 조용히 조언합니다. 이 결말이 특별한 건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진짜 같죠. 인간의 삶은 대개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견딤과 누적으로 남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구조를 한 번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헤스터는 드러난 죄입니다.
사회가 벌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딤즈데일은 숨긴 죄입니다. 사회적 처벌은 피하지만 그 대신 양심이 끊임없이 그를 벌합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죄 자체만이 아니라 성자의 가면을 유지해야 했던 시간 때문입니다. 칠링워스는 타인의 죄에 기생하는 죄입니다. 그는 정의를 말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복수에 자신을 맡기며 스스로 괴물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끝은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호손의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오늘까지도 살아남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구에게 글자 하나를 붙이고 싶어 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죄인, 이렇게요. 하지만 주홍 글씨는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그 글자가 정말 그 사람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그 글자를 붙이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드러내는가? 붉은 A는 헤스터의 가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시선 속에도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